혹시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외워두시고 한 장 넘겨보시면은 이제 동심원 도표가 나오는데 이 동심원은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의 주요 결정 요인을 지금 동심원으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가운데로 들어갈수록 관역의 10점으로 갈수록 가장 중요한 건강의 결정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령이나 성이나 주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도 하나를 골라라고 한다면 연령이 되겠죠. 나이에 장사 없다는 거지. 또 다른 말이 툭 튀어나올 뻔했는데 참은 거죠. 네, 나이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 다음에 성,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이거는 뭐 생활 양식, 행태, 습관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 환경,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주주주 바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 도표에서 보실 거는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연령과 성이다. 그 중에서도 연령이다. 요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도표 밑에는 여지껏 했던 얘기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공중보건의 목적은 뭐냐면 아까 윈슬로우 교수의 목적처럼 이거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명 연장, 수명 연장이 이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만 봐도 그쵸, 이제 환갑잔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옛날에 환갑만 해도 우와 막 이랬는데 이제는 70도 뭐 이제 아저씨 뭐 이러고 한 80세 정도 돼야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 정도 하는 거죠. 인사는 다 해야 되죠. 60대에도. 그러나 아무튼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효율이 증진되는, 그래서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라기보다는 건강 수명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건강 수명, 남의 케어를 받지 않고 스스로 삶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수명, 그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침대에 누워가지고 대소변 다 받아내면서 20년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식사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막 이러면서 사는 건강 수명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그 실행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은 지역사회 공동 노력이 필요하겠다 해서 최소 단위가 지역사회. 모든 공중보건의 시작은 지역사회. 그냥 지역사회. 커뮤니티. 그냥 이거를 그냥 계속 머릿속에 두시면 문제를 보셨을 적에 본능적으로 이건 맞는 거, 이건 틀린 거 해가지고 하나하나 탁탁탁 채워가면서 답을 고르실 수가 있는 수준이 되실 거다 이거죠. 실행 방법의 두 번째 보시면 윈슬로우 교수의 지역사회의 정의 어떤 거냐? 행정 단위를 단순하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통 관심사가 있는, 그래가지고 생활을 같이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를 말하는 거다. 형식적인 지역사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공중보건 사업의 대상은 그러니까 지역사회, 전체 주민, 전 국민, WHO가 볼 적에는 글로벌한 전 세계가 공중보건의 사업 대상이다.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중보건 행정을 하기 위한, 공중보건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공통 노력을 통해서 다 같이 잘 살고 잘 먹고 질병 예방, 수명 연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여서 사람 이름도 알아둬야 되겠고 3대 요소 이러면은 다 외워둬야 되겠죠. 3대 요소, 4대 요소, 뭐 5대 요소, 7가지 원칙 뭐 이러면 다 체크를 해두고, 객관식이니까 뭐 박스에다가 집어넣고서 가나다라마 해놓고서는 맞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또는 틀린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또는 아닌 것을 고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행정과 교육과 법규입니다. 행정, 교육, 법규. 보건행정과 보건교육과 그 다음에 보건관계 법규인데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이다.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이렇게 되어 있죠. 교육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를 초래할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챕터의 8장인가 9장에 나오는 보건교육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육은 행동의 변화를 수반한다.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그 교육의 효과가 있는 거다 하니까 그거 체크를 해두시고, 일단은 보건행정이 필요하고, 이 보건행정은 봉사행정이라고 괄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뭔가를
조장할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인스파이어 하는, 뭔가를 이렇게 뭐라고 하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수행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법령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두시고,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은 에이스턴하고 세이모어의 공중보건 4단계라고 해서 순서대로, 동그라미 1, 2, 3, 4, 5 순서대로 해서, 첫 번째는 산업보건, 그 다음에 개인위생, 치료, 이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의학이 발달해 나가면서 이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신공중보건 시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별거 없었죠. 이제 산업보건 시기는 그 전까지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이 발달하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쓰레기 많아지고 새로운 질병이 생겨나고 막 난리가 나게 되니까 이제 이때부터 보건 문제가 생기고, 개인위생 시기는 그러니 개인적인 위생과 개인적인 보건, 그 다음에 예방접종 이런 거에 치중하는 시기가 있었다가, 그 다음에 치료약 시기가 와서 의료기술이 이제 최고도로 발달을 해가지고 치료약의 전성기가, 이때 이제 감염성 질환은 다 뭐라고 하죠? 정복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감염성 질환, 그러니까 우리가 전염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들, 곤충에 의해서, 해충에 의해서, 내지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 같은 것들에 의해서 걸릴 수 있는 질병들은 다 정복이 됐고, 이제 신공중보건 시기는 라이프 스타일, 행동 요인, 우리가 말하는 만성질환 또는 퇴행성 질환, 옛날에 성인병이라고 했었던 이런 얘기들, 비감염성 질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인구는 줄다고 난리인데 아무튼 점점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생겨나고, 환경 때문에 전에 없었던 새로운 질병이 생겨나기도 하고, 환경 호르몬이 다이옥신이 뭐 이런 것들 우리 생각도 안 했었던 것들인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석유화학공업 이런 것들이 막 발달하면서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신소재들이 자꾸 생겨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질병들이 생겨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닥치고 있는 신공중보건 시기다.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는 뭐 쉽습니다. 공중보건학에 관련 학문들, 지금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쭉 봤었던 그 관련 과목들이 쭉 있는데, 우선은 전통적인 전통의학하고 공중보건학을 비교하는 표가 있는데, 뭐 쉽습니다. 뭐지? 목적은, 전통적인 의학은, 이건 뭐 한방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의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학은 질병 치료고, 책임 소재와 연구 대상, 목적 다 질병 치료와 개인적인 건데, 공중보건학은 다 단체고 커뮤니티고 지역사회고 막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고, 그래서 예방을 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는 상태를 만들도록 하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의학 중에서도 여기 있는 전통의학 말고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표에, 그럼 예방의학하고 공중보건학은 또 어떻게 다르냐? 이게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서, 공통점은 연장이죠. 예방이죠. 향상이죠. 그런데 이제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의 차이점은 역시 개인이냐 집단이냐, 커뮤니티냐 아니면은 개개인이냐 해서,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의 차이점이 내용과 책임 소재와 진단 방법, 문제 해결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예방의학은 임상적인 진단을 필요로 하고, 진료와 투약을 통해서 예방의학의 목적을 달성을 하면, 공중보건학에서는 통계, 관리 이런 것들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중보건학이 과학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이과적인 내용과 문과적인 내용을 같이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다라는 거고,